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88제 강의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제가 오늘 첫날은 일단 강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해서 기출 문제는 제가 심화 강의 때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출 88제 하는데 보통 하루에 우리가 8일을 하기 때문에 10문제 정도를 할 겁니다. 10문제 정도, 11문제 정도를 이제 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재밌는 게 2013년, 2014년도부터 하고 2014년도 있잖아요. 그죠? 2014년도가 현재 문제가 문제 1, 그 다음 문제 2, 문제 3, 문제 4 해놓고 요 안에서 A, 그러니까 1, 2, 3, 그러면 혹은 20점짜리, 여기서 이제 30점, 20점, 30점, 2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까지가 A1, A2, B1, B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의 그 넘버링 자체가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문제도 약간 좀 다른 게 여기에 보면 가, 나, 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1인데 가, 나, 다 이렇게 또 가, 나, 다가 새롭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여파가 보통 2015년, 16년도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출제 형식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기출문제를 볼 때 보통 10년 거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확한 게 2014년도부터 해요. 2023년도까지 하면 이게 이제 보통 10년 겁니다. 10년치가 되고 이 10년치 안에서 대략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왔는지, 빈도수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답안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일단 형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2017년도까지는 채점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채점평도 요 A형하고 또 B형하고 나눠지면서 좀 달라지는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채점평이 2017년도 이후부터는 안 나와요. 그럼 현재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 가장 그 교수들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답안의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냐면 이 채점평에서 밖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채점평은 다른 데서 찾아야, 인력공단이라든지 옛날 특허청 같은 데 들어가서 찾을 수밖에 없고요. 별도로 이제 채점평은 제가 다 찾아서 이제 보긴 봤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채점평이 교수들이 어떻게 지금 채점평을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하길 바랬는지를 요 채점평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고, 제가 제 지도교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제가 직접 채점평을 쓴 적도 있어요.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이 명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선 기출 88절 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빈도수. 우리가 지금 쟁점별로 쭉 나와 있는 형태의 빈도수와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주기로, 그 빈도수를 하면서 몇 년 주기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파악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을 보는데 8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 1회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해놨는데 1회에서는 신의치가하고, 그다음 법원하고, 그 다음에 소송물을 볼 겁니다. 소송물. 약간 그 밑에 강의 계획서에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1회고 제 2회가 당사자 편입니다. 당사자 편은 거의 99%, 1%는 예외가, 1% 예외를 둬야지 100% 나온다고 그랬다가, 제가 욕하는 게 어떤 게 욕하냐면, 전번에도 그랬던 얘기인데, 날씨를 봤는데, 오후에 비가 100%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산하고 우비까지 입고 왔는데 비가 안 와요. 근데 100% 온다고 한 비도 안 오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해서 구라청이라고 막 또 엄청 욕하고 내가 직장 동료랑 얘기하기도 그랬는데, 99%는 1%의 예외가 있단 말인데, 이제까지 당사자 편이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 속에는 공동소송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소송까지. 그래서 당사자표는, 근데 이 공동소송은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 우리 제가 기출문제 설명하면서 제가 그 설명할 건데, 요게 좀 애매합니다. 당사자평에서 공동소송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제3회가 주로 변론과 변론 절차입니다. 그리고 4회가 증거법이고요. 증거법에서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증하고 자백이 있어요. 올해도 나왔지만 서증하고 자백이, 제가 이제 서증하고 자백이 증거의 왕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안 나온 적이 없거나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요거에 대한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증 자백을 비롯해서 증거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5회가 소치하, 그 다음에 재수금지하고, 그 다음에 기판력 있죠, 그죠? 기판력. 요 기판력. 이게 어떻게, 이게 이 빈도수가 얼마나 또 자주 나오는지 이걸 또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6회. 제6회가 요거는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는 별도로 하는데, 이때 항소. 재심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죠? 상소, 재심도 나와요. 나오고, 상소제도까지 같이 이제 할 겁니다. 상소제도. 상소제도가 독자적으로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7회하고 제8회는 객관적 병합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공동소송.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냥 대충 알겠다 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전통적으로 당사자 편하고, 그 다음에 제3회, 4회에 해당하는 변론과 변론 절차, 증거법 요 부분하고, 그 다음 기판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상소제도와 객관적 병합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소송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신의칙이나 오히려 오늘 할 거는 크게 뭐 의미 있는 거는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법원편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데, 그래도 나왔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여러분 꼬시는 문제가 아니고 2024년도를 대비한다면 법원편도 이제 한번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그래서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당사자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변론과 증거법에서 나오는 문제들, 기판력은 뻔하니까 넘어가더라도 요 공동소송에서 우리 객관적 병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요게 이제 상수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편제별로 쭉 해서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쭉 이게 연도별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까지 채점 기준표가 나와 있는, 채점평 나와 있는 곳에서는 같이 채점평을 보고, 채점평이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것들은 2018년도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될지 또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이게 페이지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2013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모든 문제를 제가 다 PDF로 다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 근데 이거를 해마다 보면 의미가 없어요. 해마다 보면 의미가 없고, 각 해마다 나왔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게, 그래야 몇 년에 나왔는지가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냐, 요거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고 주관식 문제고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기본 강의 내지 실무 강의를 통하여 정리한 건데,
수강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를 정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떤 내용을 알고 나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출 문제가 어떠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여러분들이 또 기출 문제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니까 제가 2013년도부터 일부러 2013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때부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면서 대략 한 10년, 11년도의 문제를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카페, 제 탕만 민사소법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셔가지고 강의를 안 듣는 다음에 안 들어도 최소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연도별로 쭉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빈도수로 나와 있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래서 내년에 빈도수가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사자 확정 내지 표시 정정 문제와 그다음에 법인의 대표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도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라고. 그 법인의 대표자의 판례가 언제 나왔냐면 2022년도에는 2020년도. 내일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법인의 대표자의 효력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1, 2022, 2023년 안 나오다가 그래서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당사자 확정 문제와 혹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고 반드시 법인의 대표 문제는 꼭 보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똑같이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해놓고 뒤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까지 나왔던 걸 대략 간략하게 지금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놨지만 그걸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들어가실 내용이 이제 신이치 법원 소송물을 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제가 요 1번에 나와 있는 식으로 대략 한 3문제 정도를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먼저 주고 거기에서 오늘처럼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알겠지만 이 3문제 정도에서 기출문제에서 쟁점하고 이 쟁점에서 이런 목차를 어떻게 잡아보겠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보겠다. 를 한번 실전 감각일 겸 왜냐하면 이거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GS 문제 푸는 것 물론 저는 GS 문제도 거의 기출문제랑 형식을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기출문제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올해 시험에 들어갔다.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보통 이제 7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한 20분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한 10분 쉬었다가.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 6시 30분부터 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목차와 결론, 쟁점, 목차, 결론 세부적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1페이지에 여러분 드리는 문제는 있잖아요. 이거는 2014년도하고 2페이지에 2014년도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크게 변형된 것 같지만 A1, A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1, A2 안에 또 가나가 또 나눠져 있어요.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문제집 올려드리거나 또 앞으로 계속 나올 때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이 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서 보면 현재의 문제와 유형이 거의 이제 이때부터 확정돼가지고 정확히 2014년부터 10년 동안 문제 유형이 똑같아졌어요. 30점, 그 다음에 10점, 20점이나 10점짜리 3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똑같아졌고 물론 2013년도에도 똑같아졌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원인이 A1, A2하고 B1, B2가 이렇게 왜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의 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교수들이 나눠가지고 이쪽 교수에서 채점평도 완전 달라요. 이쪽 두 문제 내신 분하고 이쪽 두 문제 내신 분.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관점도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또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저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기점이 어디 있냐면 2013년도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0.5교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5교시에서 여러분들이 쟁점과 목차 이거 빨리 눈에 익히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7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9시 한 50분까지 이렇게 해서 대략 50분에서 60분 동안 해가지고 그동안 쭉 이 순서대로 우리가 앞으로 기출문제를 쭉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도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게 빠져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걸 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수업을 해나갈 겁니다. 해나갈 거고. 그래서 평소보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끝날 거니까 오늘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원래 9시 50분에 끝나지만 보통 오늘 9시 40분이나 9시 반, 빠르면 9시 반, 늦어도 9시 40분에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 분들은 50분 내지 60분 3번 듣는 건 똑같고요. 현장 강의 하시는 분은 요 작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 작업을.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왜냐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같이 하면서. 요게 굉장히 자주 접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 실전 감각을, 왜냐면 어떤 문제를 보고 막막함이라든지 쟁점을 잡아내는 훈련이 없으면, 왜냐면 실제 들어가서 여러분 올해 또 그런 걸 많이 느끼셨잖아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건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이게 자꾸 훈련이 되거나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걸,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법원이 있고, 또 한 번 얘기죠. 법원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싸우는 건 원고하고 법원하고 둘이 싸우지만 둘이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아요. 항상 싸움은 법원하고 하는 거예요. 법원하고. 그러면 민사소송법이라는 건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이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이 민사소송법이에요. 공법이죠. 왜냐면 법원이니까 공법이죠. 공법. 그리고 절차법이기 때문에 축구로 말하면 오늘 축구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에요. 빨리 끝내고. 그래서 빨리 끝내라는 것도 있어요. 가다가 보게 빨리. 오늘 9시부터 하는데 아마 9시 반부터 하겠죠. 뭐 9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30분 동안 하고 빨리 가서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네,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심판 있잖아요. 심판. 얘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법이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럼 둘이 열심히 싸우면, 그러면 무슨 문제를 내면 축구를 내가 옛날에 민사축구법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죠? 민사축구법이에요. 심판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살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해요. 필드에서 원고하고 피고하고 A팀하고 B팀하고 싸우는데, 야, 이런 경우에 네가 어떻게 휘슬을 불 거냐, 어떻게 심판할 거냐, 요걸 다른 표로 하면 법원의 조치는.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겠잖아요. 적법한가, 타당한가, 누가 보라는 거예요. 누가. 적법하다는 거는 법원이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타당하다는 것도 누가 보라는 거. 법원이. 그러니까 이 게임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제가 써놨어요. 우리가 살해 문제를 푸는 거는 이 자체가,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게임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의 게임이고, 이 게임을 또 사례를 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을 게임으로 한 거에 대한 규칙이 뭔지를, 그러니까 모든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건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 규칙 안에서 상호 간의 어떤 경우의 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규칙 안에서 상호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게임을 심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 논의, 이 관점을 네가 서술해봐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지금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서술해라라고 하는 건 자꾸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룰을,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보는 거를 그냥 누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이렇게 내는 것 가지고 사례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라, 물론 학원에서 내는 사례 문제도 다 여기서 이제 가꾸거나 유사하거나 그렇게 될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서술 있잖아요. 이 서술.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데 그 서술하는 관점이 결국 누구 입장에서 보는지를 확실히 이번에 깨달으시라는 거야. 이 문제는 법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거를 확실히 깨닫고, 그럼 내가 판사라면, 내가 법원이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걸 보라는 거예요. 요거를 답안지에 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답안지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러면 쟁점도 누가 잡아요? 쟁점. 1교시에 쟁점을 누가? 법원, 판사라면. 그리고 쟁점이 법원, 판사라면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요? 결론의 근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근거를 어떤 이유나 근거를 들이대서 이러한 결론을 낼 것이냐. 이 과정을 최대한 잡아보시라고요. 이게 쟁점, 근거, 결론, 요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쟁점, 근거 내지 이유, 그 다음 결론. 요 세 가지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그래서 제가 웬만한 답안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일부러. 물론 길게 써놓은 답안도 있고, 아주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쟁점이 뭐고, 본론, 결론이 뭐, 근거가 뭐고, 그래서 결론 이렇게라도 잡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답안 형식에 맞게 느리면 그게 여러분들 모범 답안이 되는 모범 답안들. 지금 모범 답안까지 가는 거는, 물론 모범 답안까지 가는 것도 제가 어떤 건 달아드린 것도 있고, 어제 가져온 것도 있고, 요번에 그 문건을 만들면서 같이 한 것도 있는데, 기존에 제가 기출문제 해서 올려놓은 거에다 지금 계속 추가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실전 연습이고 기출문제 풀이고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 일단 이 시간에서 강조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빈도수로 나와 있는지 일단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연습을 하면서 이 사례 문제 푸는 게임의 룰 있잖아요.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쟁점, 근거, 결론, 요거를 잡아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 놓고 같이 저랑 혹은 채점평이랑 혹은 모범 답안이랑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대략 내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감이 잡히고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다 찍어요. 다 찍는 게 아니고 통계를 내는 거, 통계. 확률 문제예요, 확률 문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죠? 결국 축구 심판이 돼가지고, 근데 축구는 거의 심판이 모든 걸 좌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권력자예요.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권력자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일단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대략 그런 겁니다. 그래서 2페이지 끝에 보면 기출 문제를 보는 법에 해가지고 제가 따로 여러분들 한번 게임의 룰에 대해서 한번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게임 이론은 경기자, 전략, 보수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자는 여러분이고요. 전략은 뭐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경기자는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략은 합격하는 게 전략이죠. 합격하려면 전략이 뭐예요? 쟁점, 근거, 결론을 내는 게 전략이고요. 그러면 보수는 뭐예요? 합격이 되겠죠. 재밌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일종의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2024년도에 데뷔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게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역대 기출문제의 특징 봅시다. 먼저 오늘 해야 될 게 오늘 바쁘니까 적식하고 적법인데, 일단 적식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적식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적법 문제만 나왔어요. 그 적식 문제는 소개시하면서 나오는 건데, 일단 이 적식은 소장 각하명령이잖아요. 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항소장 각하 명령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최신 판례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이제 법인의 대표자 문제만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확인하실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소장 각하 명령은 굉장히 막 많은 곳에 쓰여져 있지만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연관돼서 항소장 각하 명령은 최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차원에서 하냐면 적식 때문에 적식의 연장성상에 관한 항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판례가 최신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나온 판례가 있으면 최신 판례가 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에. 나중에 항소심 가서 제가 뭐 나중에 최신 판례 가서 따라 하면 되고, 결국 적법으로 가면 적법에선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니까 첫 번째로 법원, 그다음 두 번째로 당사자, 세 번째로 소송물인데, 소송물은 소송물에다가 권리보익이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요. 이 권리보익을 어디에 집어넣을지는 이론상으로 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좀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법원 들어가면 법원에서 일단 재판관하라고, 그 다음에 관할하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송 문제가 있어요. 이송. 그 관할 들어가면 법정 관할 있고 거동 관할 있고, 거동 관할 들어가면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 있고요. 법정 관할 들어가면 토지 관할하고 사물 관할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관은 국제재판관할 문제인데, 국제재판관할 문제는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국제재판 관할에서 합의 문제가 나와요. 합의 문제. 요게 되게 특이한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 소송물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 권리보익까지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고 빈도수를 확인하고, 그 전에 요게 이제 적법에 관한 민사소송법 들어가면서 이게 소송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있는데, 소송요건 들어가기 전에 민사소송이 무엇이냐? 민사소송법이란 무엇이냐? 민사소송 이상이 뭐냐 해가지고 민사소송 이상 들어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의칙이에요. 신의칙이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인데, 이 신의칙이 결국 어디로 가요? 권리, 보호, 이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소송 요건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권리보익 여기가 있는데, 이 신의칙은 권리보익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신의칙은 또 어디로 가요? 소송 요건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송 요건에서 기본적으로 신의칙은 논의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문제돼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돼서 나오고 그거에 관한 문제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법원 소송물까지 할 겁니다. 당사자는 내일 2회 제2회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첫 주에 1회 2회는 법원 소송물 신의칙 요 세 가지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확인해보고 빈도수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칙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그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적식과 적법해 가지고 대략적인 그 논의를 하는데, 3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신의칙과 1번에 양가로 신의칙과 권리보익인데, 여기 되게 재밌어요. 권리보익이고 소송요건이고, 소송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그 직권조사 사항하고 비교되는 게 변론주의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변론주의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 문제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언제적 문제냐면 4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에 보면 2014년도에 1번에 2번 문제입니다. 2014년도 1번의 그 본문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본문에 관한 건 1번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2번 본문의 4페이지에 보면 문제만 볼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1의 관할 위반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위 사건 차용증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 등을 검토하는 도중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아니한다. 밑줄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부제소 합의잖아요.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유 여부를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않았는데도 밑줄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지금 게임의 룰이 뭐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소각한 게 타당하냐 아냐? 이게 게임의 규칙이에요. 너 이것만 하라고. 이건 뭐만 판단하라고 지금. 법원이 부적법 각하했는지 뭐 직권으로 각하한 게 이게 게임의 규칙이에요. 직권으로 부적법 각하한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 역으로 갑시다. 직권으로 각하했다 그러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으로 가면 직권으로 가능한 건 소송요건이죠. 그럼 소송요건이면 가능해. 이게 왜 소송요건이야?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니까. 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신의칙 위반이니까. 왜 신의칙 위반이야? 부제소 합의했는데 소를 제기했으니까. 그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 소를 제기하면 요때 한번 논의할 수 있죠. 부제소 합의했는데 합의 계약, 소송상 계약이죠. 소송상 계약은 소송행위냐 아니냐. 소송행위가 아니냐. 그러나 이걸 소로서 항변을 하게 되면 항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항변 안 했잖아요. 항변 안 했는데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일단 여기서 하나 매우 재밌는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를 꼭 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 밑에 각주 1번 보세요. 이것이 기출되는 판례가 언제 나온 거예요 지금?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와요. 2013년도 11월. 2014년도에 시험 언제 봤어요? 2014년도 8월 1일, 7월 29일인가 30일인가 봤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이쪽에 거의 불문율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제할 때 있잖아요. 변호사든 변리사든 내가 얘기하면 또 하나도 안 믿는데 이거 뭐 내가 얘기하는 것만 믿으세요. 출제하는 규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소 6개월 이전에 판례들은 나올 수 있는데 이후에는 판례 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곳에서 출제 그 주재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교수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번에 출제 들어가고 시험이 7월 달이면 최소 6개월 이전. 그러니까 7월 달에 시험 보면 1월 이전 판례는 시험에 내도 그 이후에는 문제는 한 2월 달쯤에 문제가 돼. 이거 또라이들이 요거 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안 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 판례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름 이전에 보는 거는 그 이전 연도에 나온 판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소송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앞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올 건데, 요 소송법적으로 그 이제 부제소 합의에 대해서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나왔던 게 실제 판례가 나왔던 게 부제소 합의에 대한 판례예요. 특히 뭐에 관한 거냐면 부제소 합의에 대한 소송법적 효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그동안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판례는 부제소 합의를 계약으로 온단 말이에요. 계약으로 보고 이 계약에 대하여 항변권, 이런 본안전 항변으로 행사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가 기본적으로 부제소 합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이것을 소송상 계약인데 이 소송상 계약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사법행위로 볼 거냐 아니면 소송행위로 볼 거냐. 소송행위로 보지 않고 사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부제소 합의가 소송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거를 뭘로 항변을 하게 되면 무슨 항변? 본안전 항변. 이걸 직권조사항이라고 해요. 이때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변사항이니까. 그거 잘못됐지. 근데 이렇게 하려면 불의의 타가 되니까 여기서 중간에 뭐가 돼요? 성명, 의무가 들어가요. 성명, 의무. 이건 결론인데 판례를 알면 쓰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직권으로 각하하는 게 맞냐? 이걸 쓰는 거, 이걸 쓰려면 요걸 써줘야 돼. 이건 사법행위라서, 계약이라서, 당사자 계약이라서
원래 소송법 조율이 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본안 전 항변으로서 항변하기 전까지 법원은 고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하면 잘못된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판례까지 알면 여기서 성명 의무, 지적 의무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요 지적 의무에 관한 논의가 2013년도 판례, 다시 한번. 그 2013년도 11월 달에 나오고 나서 소송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들은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 뒤로 다른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이런 판례들이, 그래 최신 판례들 그래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그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래서 판례도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쓰시고요. 그래서 이거의 목차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쟁점, 그 부재수합의 성질이죠. 부재수합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이게 소송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송행위가 아니니까 뭐가 필요해? 항변이 필요하고 변론주가 적용돼서 만약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걸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직권 조사에 의한 각하가 타당한지 문제된다 해놓고 부재수합이죠. 부재수합이. 하여 법적 성질. 이거 써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부재수합의 법적 성질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소송요건이죠. 소송요건에 대한 부적법 각하의 타당성. 이게 소송요건인지 여기다 설명해도 돼요. 왜 설명하냐면 법적 성질이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부재수합이 해놓고 제소를 했다는 건 신의칙 위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의칙 위반은 소송요건이고 소송요건은 본안전 항변사항이다. 여기까지 써도 돼요. 그럼 부적법 각하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단 말이에요. 부당한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냐면 뭐가 가능하다. 지적을 해주면, 지적했다는 건 상대방한테 항변할 기회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적하고 나면서 각하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적하지도 않고 각하하는 건 잘못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 놓고 결론은 반드시 쓰라고 했잖아요. 결론 뭐예요? 부재수합의는 사법행위로서 항변사항이다. 따라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직권으로 각하하려면 반드시 뭘 행사해라? 지적 의무를 행사하라. 지적 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이상 부당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대략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첫째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신의칙에 관한 논의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 권리보익 때문에. 그 권리보익이 소송요건이라는 거. 소송요건이 소각화 판결 사유가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왜 소송요건이냐면 부재수합의라는 거. 이걸 써줘야 돼요. 부재수합의의 법적 성질이 꽤 의미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부재수합의의 법적 성질이 왜 의미가 있어요? 부재수합의는 사법행위니까. 사법행위는 소송법적 효과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사법행위 소송법적 효과가 생기는 항변을 하게 되면 신의칙 위반이지. 부재수하기로 했는데 재수했으니까 신의칙 위반이 되고, 신의칙 위반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권리 보익은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항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항변사항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적법 각하의 타당성. 이게 타당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적 의무. 왜냐하면 법률적 사항이 아니야. 신의칙 소송요건은 법률적 사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일단 답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대략적인 설명만 하는데, 여기서 매우 재밌는 게 어떤 게 재밌냐면 이거에 대한 채점평을 한번 볼까요? 일부러 여러분 보시라고 5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법 A 채점평 문제 1, 문제 1-1, 문제 1 해가지고, 여기 민사소송법 A 채점평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1, 2로 나눠졌다는 얘기고, 전에는 뭐예요? 문제 A에 대한 채점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1번의 양가로, 그 문제 1의 쟁점 보세요. 문제 1의 2에서는 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양가로 2에서는 부재수합의의 의의 및 부재수합의가 항변사항인지 직권조사 사항인지를 살펴보고,
법원이 직권조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문제이다. 아니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문제를 또 쓰고 있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으로 각한 게 타당한지 쓰라고. 그게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밑에 채점평 보세요. 문제 2번에 양가로 2번. 이게 쟁점인데 그에 대한 채점을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와? 밑줄 쳐놨죠 제가. 2에서는 부재소 합의가 항변인지 직권조사항인지 핵심 쟁점인데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인 사법계약설과 소송계약설만 장황하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채점평에다가 뭐요? 아니 왜 이걸 너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이거 직권조사항인지 문제에서 써놨잖아. 뭐라고? 직권조사항이냐 아니냐고. 그게 소각화가 타당하냐 아니냐고. 이걸 지금 쓰라고 했는데 답안지 보니까 어떤 답안지가 많다는 거야. 사법행위설, 소송갱위설, 소송계약설. 이것만 주구장창 써놨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것만 쓴 사람은 점수를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쓴 애들 이거 물어본 게 문제에서도 뭘 물어봤어요?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법원에 대한 결국 지적의무 쓰라는 거예요. 그냥 판례를 알면 쓰기 쉬운 거고 모른다 하더라도 소송 요건은 법률적 사항인 거고 법률적 사항은 적법 요건이니까 법률적 사항이고 그러면 지적의무 대상이 돼야 안 돼. 지적의무 대상이 되는 거고 판례가 그렇다는 거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판례를 제대로 알거나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 충실하게. 그러면 답안지 채점평을 우리가 역으로 추산해 보건데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논의를 잘 썼으면 점수를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점수를 주겠다는 거지. 반드시 지적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내가 점수 줄 건데 내가 채점하다 보니까 쓸데없 네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것처럼 사법행위설하고 소송에서만 주구장창 쓰니 참 정말 오죽하면 거기다 뭐라고 써? 오죽하면 이것만 주구장창 쓰는 거 보니 공부 애저녁에 틀렸다 이런 식의 돌려서 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직전 연도 판례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게임의 룰을 우선 게임의 룰은 뭐냐면 묻는 게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우죽하면 제가 채점평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우죽하면 채점평이 이렇게 쓰여져 있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소각화 판결하기 전에 원래 부당한데 타당하려면 지적의무까지 써주면 타당한 거고 판례가 원래 그랬으니까 지적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라는 게 파기환송 사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를 정확히 알면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제 사례집도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서 뒤에 4페이지 보면 부재소 합의에 대한 3번 목차를 부재소 합의에 대한 지적의무인데 그 지적의무 밑에 보면 소송요건이잖아요.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어? 각하할 수 있으나 이건 신의칙 위반이고 항변으로 주장해야 돼요. 항변으로 주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변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성명의 대상이 돼야 될 수 있게 항변할 수 있는 그 중간 중에 1,000만 원 어쩌고 이런 거는 다 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제가 답안지에 있는 걸 쓴 거니까 그런 식의 답안지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답안지를 제가 제 사례집에 있는 답안지 우리 목차를 그대로 갖다가 원래 똑같은 목차여가지고 갖다 쓴 겁니다. 그 목차만 보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일단 이런 문제가 신의칙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신의칙과 연관되어 있는 2013년도 판례에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제가 고친다고 하다가 이런 식의 답안지가 목차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제 사례집에 있는 목차랑 똑같아서 같이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네, 지적한다면 중간에 결론에 보면 두 번째 줄 의견 주술 기회를 보장하고 법률적 관점을 지적한 다음에 소를 각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각하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거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채점평 있잖아요. 채점평. 채점평에 왜 채점자들이
그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적 성질인 사법계약설과 소송계약설만 장황하게 서술한 답안도 있었다. 왜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까요? 이러면은 점수 안 줬다. 그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논의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밑에 일부러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제가 그대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리딩 판례,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더라. 이런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신의 측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논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법원 가보세요. 법원. 네, 법원 들어가시면 법원은 크게 재판권, 국제재판관할, 그 다음에 관할. 굳이 하자면 국내관할이죠. 국내관할. 국내관할 중에 토지관할하고 사물관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국내관할 중에 법정관할 중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거동관할 중에는 변론관할하고 합의관할이 있는데, 이 합의관할이 요거랑 연결된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매우 재밌는 판례입니다. 일단 6페이지에 보시면 그 문제 14년도 1번 문제예요. 14년도 1번 문제인데, 일본 동경에 주소를 두고 음식점 운영하던 갑은 동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에게, 둘 다 동경 사람들이네요. 그죠? 동경. 뭘 그렇게 동경할 게 많은지, 그냥 동경은 오늘 같은 날은 다 그냥 부셔버려야 돼요. 그죠? 오늘 꼭 한일전에서 아주 그냥 근데 이강인이가 별로 그냥 힘이 없더만 그 공격 포인트도 하나도 못 얻고, 물론 출전 시간이 짧아서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강인이가 옛날에 슛돌이 나온 거 알아요? 어렸을 때 그 6, 7살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봤자 13년, 14년밖에 안 돼요. 네, 금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하물며 13년, 14년도 금방인데 내년 7월은 금방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7월입니다. 바로. 이제 11월 달, 이제 춥잖아요. 11월 달 지나고 바로 12월 달, 그럼 12월 달 다 공부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의심연스럽고. 그래서 1월 달 가면 할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언제부터 공부하냐면 3월 달부터예요. 3월 달부터. 2월 달도 잘 안 하고. 하여튼 심화 정리를 하든 기출문제를 하든 지금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14년도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관할 문제, 재판 관할 문제는 2014년도 이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관할 문제 가보면, 관할 문제 2013년도, 원래 2014년도 안 하는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2014년도에 관할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는 이게 재심 관할이야. 재심 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가 우리가 지금 2013년도까지 오죽 안 나왔으면, 그럼 2013년도 10년 거 빼버리면, 그럼 2017년도 이후에는 관할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2017년도 이후에 좀 관할에 2017년도 이후에, 그 국제재판 관할은 2013년도, 2014년도 요때 판례 때문에 나온 건데, 요때 빼고 안 나오고, 요거는 2017년도 안 나왔으니까 2021년도에 나왔던 거는 재심법원에 관한 재심법원. 이것도 굳이 하자면 관할 문제이긴 한데 재심에 관한 재심 관할 문제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관할. 근데 요것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형식적으로 보면 관할 문제는 2017년도 이거는 뭐냐면 관련 재판적.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재판적을 빼놓고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모든 관할은 전부 다 이송. 그러면 이송 문제가 2013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까지 일부러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봐야 될 거는 주 이송 문제는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면 이송 문제는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재판관할 문제는 2014년도에 나왔는데 이것도 합의관할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나올 확률이 없어요. 더군다나 2022년도에 국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합의관할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 법조문만 정확히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합의관할은 여기 관할 문제에서 기본적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동관할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고, 이송 문제가 2014년도에 원래 이게 나와야 되니까. 왜냐면 소각화가 법원에서는 관할에서 이송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송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심법은 빼면 거의 지금 관련 재판적에 대한 그거 빼면 결국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이송하고 합의관할밖에 없는 거죠. 빈도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재판권에서는 이제 물적 재판권이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건 인적 재판권. 인적 재판권에서 미군 부대 있잖아요. 미군 행정협정에 대한 이른바 사법행위, 재판권의 면제 여부 해가지고 사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에서 상대적 면제설, 절대적 면제설. 근데 미군,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한 재판권이 면제되는 게 원래는 상대적 면제설인데 판례는 그걸 뭘로 보고 있어? 면제시켜버려요. 그거에 대한 모든 학자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비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군 부대 사건에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고. 근데 너무 일반적인 문제라서 하여튼 그 채권 추심에 대한 미군 문제에 대한 재판 관할 문제. 그 다음에 이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요때 2014년도에 나왔던 요 판례 한번 봅시다. 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일단 그 6페이지 보시면 일본 동경의 주소를 아까 그 얘기하다가 말았죠. 동경 그냥 동경이 뭐예요? 동경이 안 동경해요. 일본 동경의 주소를 두고 음식점 운영하던 갑은 동경의 주소를 두고 을에게 갑을 둘 다 뭐라는 거야? 동경 일본 놈이라는 거죠. 일본이 아니라 일본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대차 대여했어요. 그 차용증서에는 일본의 문구점에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인쇄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만일 본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의하기로 한다. 뭐예요? 합의 관할이죠. 그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29조에 따른 뭐가 돼? 제1심 법원의 임의 관할인 경우 합의 관할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갑은 2013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에게 기존의 채무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합의관을 하고, 이 합의관할이 채권증서네요. 그죠? 채권의 합의관할, 이거를 누구한테 양도했어? 병한테 양도했죠. 양도. 그럼 이 계약이 양도하는 것처럼 이 합의관할도 여기가 양도가 되느냐? 그럼 합의관할 양도가 되면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다.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재판권 따질 거 없이 합의관할이고, 합의관할에 대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잖아요. 주관적 범위 승계인, 객관적 범위 물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죠? 채권적 청구권인 게 승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고, 물적 범위에서 이 승계인이 얘한테 넘어갈 거냐,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게 본계약에 넘어가면 이것도 넘어가죠. 그러면 이 합의관할에 관한 효력이 생기니까, 그럼 관할권이 없어야 될 것 같으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겠지. 그럼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합의관할을 승계인에게 인정할 거냐? 이게 우리는 국내 관할이면 승계가 인정이 되겠지만, 국제 관할인 경우에도 이 승계가 그대로 인정할 거냐를 따지는 거지. 그럼 이건 교과서에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판례가 2008년도에 나왔고요. 그동안 나온다 하다가 그 꺽쇠 3번만 보세요. 꺽쇠 3번. 6페이지에 꺽쇠 판시상.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체하면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제1심 법원 관할하는 거 동경이지. 둘 다 동경이니까. 전속적 관할 합의하였는데 그 후 위 채권이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에게 양도되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가 된 경우 위 관할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그러니까 원래 국제재판 관할인 경우에도 합의 관할이 인정이 돼야 한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는데 당사자끼리 하는 건 상관없는데 요걸 한번 승계가 됐단 말이에요. 국내 관할인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 합의도 승계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요게 국제재판 관할이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더니 대법원에서 그럼 우리 뭐 재판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국제재판관 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가 재판권이 없다는 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재판권을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약 부정하면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때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해야 돼? 1번 쟁점. 2번이 뭐냐면 합의 관할 효력이에요. 합의 관할 효력. 그 다음에 이 합의 관할 효력이 어디에 쓰여져야 돼? 국제 재판권에 대한 전속적 관할 합의의 효력. 뭐 승계 여부. 요 효력이 이게 이제 판례를 쓰라는 거예요. 판례를 쓰라는 거. 요건 기본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국제재판 관할도 기본적인 성격이 임의 관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가능하고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거의 교과서적으로 써야 돼요. 왜냐면 합의 관할에 효력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합의 관할 효력이 없으면 국제재판 관할 효력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합의 관할 효력이 생겨요. 요걸 생기기 때문에 국제재판 관할에서도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거냐, 합의 관할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다. 국제재판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외를 둬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 판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론적 근거가 뭐냐?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원래 합의 관할은 효력이 있는데 국제재판 관할에서는 특히 배타적 국제재판 관할인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통적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국내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이지 이렇게 당사자들의 의사를 함부로 해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3번, 2번. 그래서 3번 요 논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요거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합의 관할, 특히 전속적 관할 합의죠. 전속적 관할 합의의 효력. 유효고 이것도 승계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이게 유효고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재판권에서 국제재판 관할권에서 이거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할 거냐 인정할 거냐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국내 관할하고 국제재판 관할의 차이가 뭐예요? 국내 관할은 국제재판권에 미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관할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지만 요걸 인정하게 되면 국내 재판권 자체를 뭐예요? 우리나라 사법권 자체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배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국내 재판권을 당사자들의 의사로 함부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사유들 있잖아. 공소양속에 반하고 어쩌고 이런 게 없는 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승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판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만 이런 경우는 승계된다고 볼 수가 없다. 특히 뭐예요? 이걸 모르고 승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혹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그럼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합의 관할 그리고 국제재판 관할에서도 합의 관할 인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속적 관할 합의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합의 관할이 승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할 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승계에 의한 국내 재판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듭 말하자면 합의 포인트는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유효를 써줘야 돼. 이거 안 써주면 틀립니다.
유효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바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배점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앞에 거 한번 보세요. 앞에 거. 앞에 거, 여러분들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문제 1번. 가에서는, 문제 1번, 1에서는 관할합의의 요건과 종류, 합의 주관적 범위로서 동경지방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가 병에게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럼 병만, 그거는 인정하는데, 전속적 관할합의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할 때는 다른 나라에 제소할 때도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그랬더니 문제 1번의 양가로 1번 보세요. 그 밑에 평. 이래서 수험생들이 대체적으로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조금 전에 내가 왜 같이 읽어봐요. 1번의 뉘앙스와 2번의 뉘앙스가 어때? 1번은 다 잘 썼는데 2번은 쓸데없는 거 써가지고 내가 점수 안 줬다. 이 얘기잖아요. 1번은 물어보는 걸 잘 썼다는 얘기예요.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서 국제재판 관할권에서 합의 효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잘 썼는데 2번은 쓸데없는 거, 니네들 알고 있었던 사법행위설, 소송계약설 이것만 주장성 쓰더라. 묻는 거나 제대로 써라. 요거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일단 비중은 약하고 이런 판례가 나오면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판례는 아주 의미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 교육이 된 거지, 그동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판례가 그동안 안 나왔어요. 그 심지어 뭐까지? 2022년도 판례가 국제사법도 개정이 됐어. 그러니까 비교적, 근데 여전히 뭐는 나와? 인적 범위에 대한, 요거는 그래도 중요하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이쪽 재판권 설명하면서 미군 부대에 대한 채권 추진 명령에 관한 재판관권의 효력을 나뿐만 아니라 민사정법 하는 사람은 다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까지 상대적 면제서라고 했는데 왜 이건 절대적 면제서로 가지? 나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제재판관할 합의에서도 관할 합의 효력이 미치는데 왜 이 판례는 안 미치지? 그러니까 문제가 돼. 이런 판례들. 이런 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그 뒤로 없어요. 없으니까 안 나오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걸,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아둬야 되고, 또 어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아두셔야 돼. 직전 연도 판례, 혹은 의미 있는 판례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더라. 아무 판례나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자다가 하나 끄집어. 이 판례들. 그럴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물어보는 게 뭐냐? 이게 쟁점이에요, 쟁점. 1번 오늘 첫 번째 봤던 건 신의 측에서는 직권조사하냐, 각하가 가능하냐, 이거 쓰라는 얘기고, 이거 쓰기 위해서 소송요건이고, 왜 소송요건이어야만 하냐면 항변하니까, 항변은 왜 이게 사법계약서니까 이거 쓰라는 얘기고, 여기 물어본 거 1번 재판관할권에서 뭘 물어? 국제재판관할에서 합의를 이거 우리나라 국제재판권에 배제될 수 있느냐? 요거 쓰라는 거, 요거 쓰라는 거. 우선 우리 게임의 룰의 첫 번째 문제 푸는데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이게 쟁점이에요, 이게 쟁점. 그 쟁점을 명시로 쓰고, 그거 안 쓰면 뒤에처럼 평가처럼 채점평처럼 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썼다. 그 답안지가 교수들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답안지도 있었다. 왜 이게 부드럽냐면 5페이지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5페이지 끝에 보면 1번 문제 1에 대한 느낌 있잖아요. 느낌을 어떻게 썼냐면 문제 1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양가로 문제 2에서는, 문제 1번의 양가로 2에서는 소송계약설만 장황하게 서술한 답안도 있었다. 느낌이 어때? 1번은 잘 풀었네. 2번은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장황하게. 이 장황하다는 말은 뭐요? 쓸 수 없어요. 아주 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설마 내 수업하기 위해서 이 채점평을 조작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일단 어떤 판례들이 왜 시험에 나왔는지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구나. 채점평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이런 것들. 일단, 그리고 아직 이거 못 봤는데, 토지관할, 사물관할, 이거에 대한 빈도수나 의미. 요거는 올해 여기까지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 재심법원에 관한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고 본다면 2017년도 이후에는 법원에 관한 문제가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죠. 그럼 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돼? 합의관할, 그 다음에 이송. 요거는 반드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 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6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재판관할 그 7페이지죠. 7페이지에 이제 관할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수를 한번 쭉 보세요. 이거는 기출문제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진도별로 쭉 보셔야 빈도수를 알 수 있지, 매해 그 연도마다 56개, 57 이렇게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꼭 이렇게, 쪼개가지고 빈도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